2020년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인 카젬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 차를 타고 도착했는데 미국이 공격용 군사무인기를 이용하여 사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중동은 다시금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탄약고가 되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란 사회는 이런 미국의 공격에 격앙하면서 곧 NPT 탈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NPT 탈퇴도 배경이 있습니다. 또 곳에 이란이 NPT에서 탈퇴한다고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도 강경하게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미국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은 왜 이렇게 으르렁댈까요? 사실 많은 한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만 관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서 발생한 위기는 다소 낯설 수도 있죠. 사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복잡합니다. 짧게 현대사만 본다면 1979년에 발생한 이란 혁명, 긴 역사로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기원전 6세기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자리에 가셔서 중동 문제를 언급하시고 싶은 또곳의 시청자라면 지금 영상을 포함해서 3부작으로 올라갈 이란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페르시아라는 키워드로 이란을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이란 그리고 페르시아를 이슬람이라는 단어와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잘못된 편견입니다. 이란과 페르시아는 이슬람의 원년인 622년 히즈라를 넘어서 1000년 전부터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란은 유럽 민족의 모태가 되는 유목민족인 아리안과 어원이 같은데 이는 현재 이란 동부에 위치한 이란 고원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유럽 입장에서 본 지명에서 유래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이란 남서부 해안 지역에 사는 사람을 파르스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로마에도 전해지면서 라틴어로 페르시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페르시아는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된 말입니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도 원래는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서 나타난 동양풍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단어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었죠. 그러나 20세기의 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서양이 동양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로 퇴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양은 서양보다 미개하니까 식민지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입니다. 영화 300을 보더라도 스파르타를 대표로 하는 그리스군은 근육질 백인으로 묘사했는데 페르시아군은 영화 반지의 제왕의 오크처럼 묘사했습니다. 한꺼풀 까보면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한 기원전 5세기에는 그리스보다 페르시아 제국이 훨씬 발달했는데 말이죠. 결국 영화 300도 오리엔탈리즘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35년에 페르시아가 이란으로 국호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란인이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신경쓴 흔적이라 할 수 있죠. 페르시아 전쟁이 발발하기 1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인물은 키루스 2세입니다. 이 키루스 2세가 유대인을 바빌론 유수에서 해방되게 한 왕중의 왕, 고레스라는 것도 역시 또곳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란의 역사는 7세기까지 서양의 역사와 발맞춰 흘렀습니다. 시간 흐름대로 제가 찬찬히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키루스 2세가 페르시아에 세운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입니다. 이 아케메네스 왕조가 기원전 4세기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흔히 알고 계시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되고 이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열렸습니다. 조금 더 후에 로마가 지중해의 주인공이 되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 초까지 이란은 파르티아라는 이름으로 로마와 패권을 겨루기도 했습니다. 4세기부터는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가 로마의 적통을 계승한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과 소아시아를 차지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정리했지만 어쨌든 페르시아와 유럽이 오랫동안 긴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를 단절한 세력이 7세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세력은 이란과 소아시아 사이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습니다. 이란 민족과 이슬람 세력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였죠. 오늘날에야 이란 하면 이슬람교가 떠오르지만 당시에는 기원전 7세기부터 기세를 떨친 조로아스터교가 이란에 성행했습니다. 그런 조로아스터교와 사산 왕조도 651년 작정하고 확장해 되는 이슬람 세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란 지방에도 이슬람이 기세를 떨치게 되었죠. 무함마드가 어떻게 이슬람교를 창시했나 하는 내용도 역히즈라, 예언자 무함마드 메카로 돌아오다 라는 또곳의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다보니 이것저것 정신없이 다뤘는데요.
새해에는 양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 그러지만 이란은 다른 이슬람과 또 다릅니다. 이슬람에서도 소수 종파인 시아파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아파는 또 무엇인지, 이슬람 내에서 종파 갈등이 왜 생겼는지, 여기서 비롯한 갈등이 지금까지 중동 사회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이란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인 이슬람교, 그 중에서도 시아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다루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갈등하면서 미국까지 엮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니파와 시아파는 모두 이슬람교의 종파인데 두 종파 중에서는 수니파가 다수파입니다. 흔히 무슬림이라고도 하는 이슬람교 신도 중에서 수니파가 90%, 시아파는 10% 정도죠. 그런데 이것은 이슬람교 전체로 봤을 때의 얘기고 이란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란의 국교가 시아파 이슬람이기 때문입니다. 수니파와 시아파가 종파적으로 일으키는 갈등이 오늘날 중동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여러 갈등과 뒤섞여버리며 더 큰 갈등을 낳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자, 준비하셨다면 1400년을 뛰어넘어서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가 사망한 632년을 보겠습니다. 무함마드는 622년 헤지라 이후 메디나에서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인 630년에 그가 처음으로 가르침을 설파했던 메카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함마드는 메카에서 오랫동안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2년 후인 632년에 사망했기 때문이죠. 무함마드 사후에 이슬람 공동체는 지도자를 정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당시 아랍은 가문 중심인 유목사회인 탓에 중앙 집권적인 적자승계 체계가 없었는데 무함마드는 아들마저 없었습니다. 다만 무함마드에게 총애를 받았던 무함마드의 사촌 동생인 동시에 사위인 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알리는 혈기왕성한 30대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당연히 알리가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다고 예상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함마드가 메카에 입성하기 전부터 메카의 지배층이었던 쿠라이시족은 알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꺼렸습니다. 젊고 유능한 알리가 지도자가 되면 쿠라이시족의 기득권은 영원히 빼앗아간다고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슬람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산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656년에 알리가 이슬람 공동체의 지도자, 즉 칼리파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칼리파가 3명 있었죠. 제1대 아부 바크르, 제2대 우마르, 제3대 우스만, 그리고 제4대 알리로 이어집니다. 이 시대를 정통 칼리파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656년 제3대 칼리파인 우스만이 암살당하면서 수니파와 시아파 갈등의 씨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3대 칼리파인 우스만은 유능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주로 아라비아 반도에 머물러 있던 이슬람 세력을 동쪽으로는 이란 지방으로,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중해까지 넓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복 과정 이면에서는 이슬람 공동체 내부의 불화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슬람은 기본적으로 평등 이념을 기반으로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우스만 칼리파는 자신이 속한 쿠라이시족의 유력 가문 우마이야 가문의 모든 세속 권력을 집중했습니다. 다른 가문은 당연히 불만이었죠. 결국 우스만은 여러 갈등을 겪다가 이집트 지방의 사절단에게 살해되었습니다. 이후에 20년이 넘게 칼리파 후보 1순위가 직업이 되다시피 했던 알리가 드디어 칼리파가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칼리파가 된 알리. 해피엔딩으로 삶이 끝났을까요? 그랬다면 수니파와 시아파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직전 칼리파인 우스만 암살 배후에는 알리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이런 알리에게 본격적으로 반기를 든 세력이었었는데 앞에서 우스만이 권력을 집중했다고 언급한 우마이야 가문이었습니다. 당시 그 가문의 지도자는 무아위야였죠. 무아위야는 반란을 일으켰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위기를 겪게 된 무아위야가 알리와 협상하려 했는데 알리는 이에 응했을까요? 그동안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주로 부정적인 답변이 많아서 더 싸웠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알리는 의외로 무아위야와 협상하게 됩니다. 협상하려는 알리를 보고 실망한 세력은 알리와 갈라서게 되는데 이 세력이 카와리즈파가 됩니다. 이 카와리즈파는 갈라서는 정도를 넘어서 661년 알리를 암살해버렸습니다.
알리가 살해당하자 무아위야가 칼리파가 되는데 무아위야는 정통 칼리파 시대와 달리 적자계승 체계를 확립합니다. 그러면서 왕조가 되는데 이것이 무아위야가 속한 가문의 명칭을 딴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알리의 후예가 가만히 있을 리는 없었겠죠. 알리의 둘째 아들인 후사인은 메카에 은둔하고 있었는데 680년 쿠파에 있는 세력을 규합하러 가다가 우마이야의 제2대 칼리파인 야지드 1세에 발각되었습니다. 후사인 본인을 비롯하여 그 가문 일가가 모두 처형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기서도 뭔가 종파, 개파가 나오겠다고 눈치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알리와 후사인을 추종하는 무슬림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류가 바로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시아파 무슬림은 후사인의 억울한 죽음을 애도하려고 아슈라라는 자해 축제를 벌입니다. 이처럼 시아파는 박해받은 부류, 소수라는 부류라는 종교적, 역사적인 정체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 김 빠지게 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이런 시아파와 수니파가 갈등하는 무대는 이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대부분 사건이 현재 이라크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시아파 국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아파의 후손 중 일부가 지금의 이란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심지어 후사인과 샤흐르 바누라는 여인이 부부였다는 설도 있는데 샤흐르 바누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야즈데 게르드 3세의 딸입니다. 어쨌든 이 부부의 후예가 시아파의 적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들을 12이만파 혹은 한글 그대로 12이만파라고 합니다. 1502년 사산조 페르시아 이후로는 최초로 이란 전역을 통일한 사파비 왕조가 건립되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스스로 12이만파의 적통이라고 주장하더니 사파비 왕조의 5대 샤인 아바스 1세에 드디어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지정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란 전역은 시아파가 장악하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편은 언뜻 보면 미국과 이란이 갈등하는 상황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고 시아파가 탄생한 배경만 주절주절 설명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얘기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편 동안 이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란은 다른 중동 국가와 인종이 다르고 긴 시간 동안 독립된 문명을 이뤘고 이슬람교에서는 소수 종파인 시아파가 국교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란이 지닌 이러한 차별점이 세계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왜 미국과 갈등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놓고 세계 지도를 보면 이란은 오른쪽 변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같은 다른 이슬람 국가로 가려 하거나 혹은 지중해나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인접국인 이라크나 시리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인지 현대 세계사에서 중동을 언급하게 되면 이란은 다소 변방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을 벌이면서 이슬람 세계를 대표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무지막지한 오일 달러를 앞세우며 이슬람의 맹주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이 두 나라는 당연히 수니파 이슬람 국가였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으로 중동 지방을 호려한 것은 물론이고 유럽까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과거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영광을 재현하고 싶었겠죠. 그 영광을 재현하려는 수단이 있는데 바로 현재 이란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아파 이슬람교입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이라크나 시리아처럼 기존에 힘 좀 쓴다고 하던 이슬람 국가가 혼란해지자 이란은 이 국가에 있던 시아파 무슬림을 이용하면서 연대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략을 시아파 벨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아파 벨트 전략을 껄끄럽게 생각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 시점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는 이란이 러시아 제국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7년이 지난 1925년 이란은 영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팔레비 왕조로 독립하게 됩니다. 팔레비 왕조는 자연스럽게 친서방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영국과 미국 자본은 이란 석유를 장악하게 되는데 이란은 이런 상황을 거의 방조하다시피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은 이란과 러시아 사이에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 있지만 냉전 시기에는 이란과 소련이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란은 소련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죠. 급기야 이란 내 사회주의 세력이 팔레비 왕조의 수장인 샤를 암살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반작용으로 모하마드 모사데크가 중심인 이슬람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모사데크 총리는 1951년에 취임했고 경제 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이란의 석유를 국유화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이란 내에 군부를 지원하면서 쿠데타가 발생했고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1953년에 모사데크 정권을 축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더 얹혀서 팔레비 왕조는 비밀경찰까지 동원했고 정치는 냉각되었습니다. 선거로 뽑은 총리가 미국 CIA의 지원을 받은 군부에게 축출당하고 비밀경찰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사회가 엄혹해지고 이란 민심이 부글부글했겠죠. 이렇게 분노한 민심을 뭉치게 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입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팔레비 왕조는 서구화를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위 백색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밟으면서 원유를 수출하는 데에 힘쓰며 경제도 어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민중에게 낙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전편에서 말씀드린 12이만파를 기억하십니까? 고대 페르시아부터 내려오던 민족주의, 그리고 시아파 종교가 결합한 12이만파 전통이 분노한 이란 민중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타도해야 할 외세가 돼버렸죠. 마침내 1978년 1월, 시아파의 성지인 콤에서 종교적인 성격을 띤 학생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이를 진압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죠. 그러자 팔레비 왕조를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같은 해 9월에 수도인 테헤란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경찰이 발포하면서 희생자가 최대 4,000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 사건입니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마침내 1979년 1월 팔레비 국왕은 이집트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로 망명했던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인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같은 해 2월 1일에 이란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귀국했습니다. 이 직후에 이란 혁명정부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혁명정부는 호메이니에게 이맘이라는 칭호를 바쳤고 이란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즉 재정일치인 이슬람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시아파 무슬림 입장에서는 천지가 개벽했으니 미움털이 박힌 미국을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1979년 11월 이란의 과격파 대학생이 테헤란에 있는 주 이란 미국 대사관에 침입하여 1981년 1월까지 미국인 50여 명을 억류한 사건, 이른바 주 이란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2012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아르고라는 영화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막 상식을 덧붙이자면 이 인질 사건이 당시 미국 대통령인 지빈 카터가 로널드 레이건에게 선거에서 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평가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을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다고까지 보일 정도로 이란 정치에 개입하려 했을까요? 단지 석유 때문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미국 내에도 석유는 충분히 있고 중동에는 주요 우방이자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련, 다른 하나는 달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은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러시아의 영향권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시대가 됐을 때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까지 침범하려 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의 공산화를 막아야 했죠. 그런데 이것은 냉전체제가 붕괴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고 소련도 없는 지금은 의미가 다소 희미합니다. 더 강한 이유는 달러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화폐 단위 중에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를 달러로 결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중동 국가가 원유를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많은 국가의 산업에 검은 생명줄이 되었고 그와 동시에 중동에는 막대한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이 중동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란 혁명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이란 정치에 개입하려 했습니다. 시아파 무슬림이 다수인 이라크에 수니파 후세인 정권을 세웠는데 미국과 서방 세계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라크와 시아파 이란은 1980년부터 8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그리고 후세인 정권은 이라크 내 시아파 세력을 탄압했고 이 탄압을 피하려고 시아파 무슬림 다수가 이란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렇게 물고 뜯던 이란과 이라크가 최근에는 우호적으로 변한 원인도 이것입니다. 후세인 정권에 저항했던 이라크 내의 시아파 세력은 이란으로 망명했다가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자 이라크로 돌아가서 이라크의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 영상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시아파 벨트를 만들기 위해 이란은 이라크를 교두보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초 이란 혁명 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국의 드론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이란 혁명이 일어난 지도 40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종교적이고 폐쇄적인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의 단골 제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란 시민도 지쳐가고 있었죠. 2001년에 9.11 테러가 터지자 미국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북한과 함께 이란도 악의 축으로 지정하면서 또 티격태격했지만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는 여러 논란에도 이란과 핵동결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이 핵 합의를 전격적으로 파기하는 등 미국과 이란은 냉탕과 열탕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란 사회에는 새로운 열망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기 힘든 상황이지만 정부가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1978년의 검은 금요일 사건에 못지않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솔레이마니가 사망하면서 이란 정부는 반미 분위기를 형성하며 반정부 시위를 무력화하려고 합니다. 이란, 이라크, 시리아, 시아파 벨트 국가에서 아직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이 갈등하는 배경에서 추출한 내용으로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란과 관련한 세계사를 3부작으로 다뤘습니다. 똑똑 오늘의 세계사 영상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디 가시면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주도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서 세계사 이야기를 주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또고세를 지키는 3중신기입니다. 제발, 플리즈, 도zo, 치행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